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면 저는 아마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일본 내무성 관리들이 제게 내밀었던 비밀유지 서약서, 그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본 것을 발설할 시 막대한 위약금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600년 전 한반도의 선조들이 일본 열도에 새겨놓은 지워지지 않는 서열이자 통치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의 지하 수장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특수 조명을 비췄을 때 드러난 그 61개의 금색 글자. 그것을 해석하는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일본 교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벽을 짚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들이 100년 넘게 조작해온 역사가 단 한 문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심지어 국보로 지정해놓고도 대중에게 공개조차 꺼리는 진짜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숨막히는 대결.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가슴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교토대학의 초청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어느 늦가을 오후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교토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공은 동아시아고대 금속공예와 비문 해석이었는데 사실 일본 학계가 저를 초청한 이유는 제 학문적 성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입증해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제3국의 서양인 학자라는 권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연구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가 뜨지 않는 기묘한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닥터 토마스 되십니까? 여기는 국내청 산하황실 업무자문위원회입니다. 귀하에게 제안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는 차량에 탑승해 주시죠. 국내청. 일본 황실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외국인 학자로서는 평생 한 번 접촉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연구소 앞에 도착했고 저는 마치 연행되듯 그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교토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한 고급 요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받은 다다미 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중앙에 앉은 이는 일본 역사학계의 거두이자 극우파들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야마모토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닥터 토마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당신의 눈과 입이 필요합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고대 일본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4세기경 우리 야마토 정권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를 정벌하고 그곳을 식민지처럼 다스렸지요. 우리는 이것을 임나일본 부설이라 부릅니다만 한국 학자들은 억지를 부리며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는 이미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날조인지 고고학적 증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철저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외국인 학자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부른 진짜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교수님. 하지만 그 시기는 사료가 부족해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짐짓 모르는 척 질문을 던지자 야마모토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 금족지에 100년 넘게 봉인되어 온 신검,
칠지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최첨단 엑스레이 기술을 동원해 그 칼에 새겨진 명문을 완벽하게 복원할 계획입니다. 일본 학자들끼리만 하면 조작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당신 같은 저명한 서양 학자가 입회하여 객관적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저를 들러리로 세워 자신들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에 팩트로 공표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칠지도가 백제가 일본 왕에게 바친 조공품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자신감에 차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 4세기 당시 미개했던 한반도의 소국 백제가 어떻게 그런 칼을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일본이 하사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빌며 바친 뇌물이겠지요. 이번 분석을 통해 그 칼이 헌상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당신은 그 역사적 순간을 증언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는 겁니다. 사례비는 섭섭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에는 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사겠다는 참으로 저열하고도 일본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거절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돈에 눈먼 학자를 매수해 역사를 왜곡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분석 데이터의 원본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하하, 좋습니다. 역시 닥터 토마스는 말이 통하는군요. 어차피 결과는 뻔할 테니 마음껏 확인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가설을 맹신한 나머지 제가 요구한 조건이 나중에 어떤 비수가 되어 돌아올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곧바로 나라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소노카미 신궁으로 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고목들이 마치 귀신처럼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신궁 입구에는 무장한 사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일반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신궁의 가장 깊은 곳, 신고라 불리는 보물창고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끼기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최신식 분석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대의 신성한 공간과 현대의 차가운 기계들이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방탄 유리관 속에 문제의 그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가 7개 달린 칼, 칠지도. 실물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600년의 세월을 견디느라 검게 녹이 슬고 칼날은 무뎌져 있었지만 그 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 같기도 했고 타오르는 불꽃 같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웬만한 도검류와는 차원이 다른 독창적이고 기이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유리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옆에서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일본 조상들의 위엄이 느껴지십니까? 이 칼의 형태만 봐도 백제 같은 약소국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의 무지에 코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금속공학을 전공한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칼은 주조틀에 부어 만드는 방식과 아니라 강철을 수천 번 두드려 만드는 단조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지가 7개나 달린 저 복잡한 형태를 단조로 만들려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도의 제철 기술과 장인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4세기 일본은 철을 제대로 생산하지도 못해 가야나 백제에서 철을 수입해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혹은 이런 걸 조공으로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어서 분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야마모토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시작해. 엑스레이 스캔 준비하고 표면의 녹 제거 작업을 위한 약품도 준비해. 이번에야말로 한국인들의 콧대를 꺾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 속에서 저는 칠지도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칼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아라. 내 몸에 새겨진 진실을 읽어다오. 저들의 거짓된 혀가 아니라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세상에 알려다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 시절 부여의 한 박물관에서 보았던 백제 금동대향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정교한 금속 공예 기술. 칠지도는 바로 그 백제의 혼을 이어받은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미리 조사해온 백제와 일본의 고대 관계에 대한 자료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닥터 토마스, 이쪽으로 오시죠. 이제 스캔을 시작합니다. 수석 연구원의 부름에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와 관계자들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스캔 한 번으로 100년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칭! 기계가 작동하며 푸른 레이저 불빛이 칠지도의 녹슨 표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더니 서서히 칼날 내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노갈에 숨겨져 있던 금. 상감 기법의 글자들이 하나둘씩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태. 그리고 이어지는 글자들. 화. 사. 년. 야마모토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십시오. 연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 동진의 연호입니다. 백제가 중국의 연호를 썼다는 건 그들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뜻이고 그런 속국이 감히 우리 천황에게 대등한 관계를 요구했을 리가 없지요. 역시 헌상품이 확실합니다. 그는 벌써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눈은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을 빠르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자 문화권이 아닌 서양인이라 방심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저는 속으로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글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야마모토 교수의 미소가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잠깐, 저 글자. 저거 후왕이라고 쓴 건가? 잠깐만 해석을 멈춰봐. 하지만 스캔은 멈추지 않았고 결정적인 문장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조벽 백년 철칠지도. 의공후왕. 100번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후왕. 제후국의 왕. 즉 황제가 신하된 나라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순간 연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 기계 오류야. 다시 해. 다시 하란 말이야. 당황한 연구원들이 허둥지둥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금 상감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6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백제 왕의 준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교수님, 기계 오류가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군요. 줄만하다라는 표현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백제 왕세자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제 손가락이 화면의 구석을 가리키자 야마모토 교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백제의 왕세자가 외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군요. 왕도 아닌 세자가 만들어서 하사했다. 이것은 당시 백제와 일본의 국격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백제 왕실의 2인자가 일본의 1인자에게 이 칼을 줄 테니 우리를 위해 충성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닥쳐. 닥치시오. 이방인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야마모토 교수가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이 100년 동안 교과서에 싣고 가르쳐온 그 자랑스러운 국보 칠지도가 사실은 백제에 대한 일본의 충성,
서약서였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이 칼은 당신들의 지배의 역사가 아니라 고대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위상, 그리고 그들에게 문명을 전수받아야만 했던 고대 일본의 초라한 위치를 증명하는 타임캡슐입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데이터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경비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화면에 뜬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이 모든 것이 제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칠지도에는 아직 해석되지 않은, 혹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또 다른 뒷면의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의 해석이 끝나는 순간 저는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선 인류애와 고대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을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고함이 연구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목에 핏대가 선 채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장 저 기계 꺼. 전원 내려. 그리고 저 건방진 양키노 밑부터 막아.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연구원들이 허둥지둥 제어판으로 달려갔고 문가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제게 쇄도했습니다. 그들의 품 안에서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곤봉, 혹은 그 이상의 흉기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공포심보다는 학자로서의 분노, 그리고 진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이성을 차갑게 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러서는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습니다. 마치 총을 꺼내는 듯한 그 동작에 경호원들이 움찔하며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듯 그것으로 천장의 CCTV와 제어실, 유리창 너머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제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당신들은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에 야마모토 교수조차 주춤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교토대학의 공식 초청 연구원입니다. 오늘 오후 제가 이곳으로 출발하기 직전 미국 대사관과 제 변호사에게 제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해진 시간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연구소의 좌표와 당신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전 세계 언론에 자동 전송될 겁니다. 물론 절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러핑은 정확히 그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은밀하게 역사를 조작하려던 그들에게 전 세계 언론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경호원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좋아, 닥터 토마스. 어디 끝까지 드러나 보자. 도대체 저 녹슨 쇠막대기 뒷면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이 난리란 말인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쥐고 있는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연구원들이 전원을 끄지 못한 덕분에 칠지도 뒷면의 스캔 데이터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앞면의 명문이 일본을 후왕, 제후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서열을 정리한 것이었다면 뒷면의 내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문명의 격차, 즉 너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보여주는 과학적 선전포고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세일의 미유차도. 이전 세대 이래로 이와 같은 칼은 없었다. 이 얼마나 오만하리만큼 당당한 선언입니까? 백제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물건이 당시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오버 테크놀로지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의미를 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연구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이 문장을 보십시오. 백제는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 세 글자입니다. 저는 모니터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백년철. 백년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100번을 단련한 쇠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속공학자인 제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신의 기술이라 불렸던 접쇠, 단조, 폴더드 스틸 포징 공정을 의미합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 대수란 말인가? 쇠를 두드리는 건 대장장이들이 다 하는 일 아닌가? 무지하시군요, 교수님. 이건 단순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쇳덩이를 뜨거운 불에 달궈 두드려 펴고 그것을 다시 반으로 접고 또 두드리고 접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철 내부의 탄소 함유량이 균일해지고 불순물인 슬래그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강철의 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지도의 실물을 가리켰습니다. 4세기 당시 당신네 일본 야마토 정권의 제철 기술 수준이 어땠습니까? 고작해야 강가에서 사철을 긁어 모아 흙틀에 붓는 주조 방식이나 그마저도 안 돼서 가야와 백제에서 덩이쇠철정을 수입해다 쓰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빚은 도자기와 다이아몬드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백년철을 생산했다고요? 아니면 이런 최첨단 소재를 조공으로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더욱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칠지도의 형태를 보십시오. 칼 몸체에서 6개의 가지가 뻗어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가 이것을 용접했을 거라 착각하지만 엑스레이를 보십시오. 이음새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짜 쇠를 두드려서 가지를 뽑아낸 것입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도 전문가들이니 알 것입니다. 달궈진 쇠에서 얇은 가지를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를.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쇠는 찢어지고 조금만 높아도 녹아내려 뭉개집니다. 백제의 장인들은 불의 온도를 눈으로만 보고도 1도 단위로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망치질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이 7개의 칼날을 완벽한 대칭으로 뽑아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기술적 시위이자 표준의 제시입니다. 제 말에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백제 왕은 일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다. 너희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기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이 칼을 보고 배우고 우리를 따르라. 이것은 형님이 아우에게 주는 훈육이자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과제였던 것입니다. 연구실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100년 넘게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서를 주장해온 그들의 논리가 1600년 전 백제 장인의 망치질 앞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자신들의 최첨단 국방기술을 선물로 바치는 경우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정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뒷면 명문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시후세.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단 4글자. 하지만 그 무게감은 1000톤의 바위보다 무거웠습니다. 보통 왕에게 바치는 헌상품에는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는 식의 아부나 만수무강하소서 같은 축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백제 왕은 당당히 명령했습니다. 들리십니까? 백제 왕은 이 칼을 단순히 당대의 일본 왕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칼을 너희 대에서 끝내지 말고 자손만대 물려주며 이 위대한 문명의 증거를 보여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야마모토 교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들은 백제왕의 그 명령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1600년 동안 이 칼을 국보로 지정하고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해왔으니까요. 덕분에 21세기에 우리가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지독한 보관벽이 결국 당신들의 역사 왜곡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만해. 야마모토 교수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명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설이 무너진 실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서더니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못 봤어. 이 방에 있는 우리만 입을 다물면 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야. 우리가 지우면 그게 곧 역사가 되는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중앙 서버 컴퓨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봐. 뭐 하고 있어? 당장 데이터 삭제해. 포맷해버려. 그리고 칠지도는 다시 금족지 깊은 곳에 묻어버려. 앞으로 10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란 말이야. 교수님, 미치셨습니까? 그건 인류의 유산입니다.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제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억센 악력에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키보드의 삭제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백년철과 후왕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리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닥터 토마스, 당신도 선택해. 이 비밀과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아니면 우리가 주는 퇴직금을 챙겨서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즐길지.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서라면 저 하나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뇌를 풀가동했습니다. 힘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막을 물리적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 하나의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이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이 안경은 단순한 시력 교정용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임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그리고 와이파이 송신기가 내장된 최신형 스마트 글래스였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 모니터의 글자 하나하나, 야마모토 교수의 저 추악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그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교수님.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야마모토 교수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야마모토 교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거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하, 역시 서양 놈들은 실용적이라니까. 학자의 양심? 그딴 건 돈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지. 좋아, 내가 원하는 액수의 2배를 주지. 대신 지금 당장 내가 본 것을 평생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칠지도가 놓인 유리관을 곁눈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대한 칼을 한 번만 더 가까이서 보게 해주십시오. 비록 침묵하겠지만 저 기술을 직접 확인한 유일한 금속학자로서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마모토 교수는 잠시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서린 탐욕 사실은 연기였지만을 확인하고는 경계심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시는 빛을 못 볼 칼이다. 실컷 봐둬라. 그게 내 놈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일 테니. 경호원들의 소나귀에서 풀려난 저는 비틀거리며 칠지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600년의 세월을 견딘 검붉은 녹, 그 아래 숨겨진 찬란한 금 상감 글자들. 마치 칠지도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1600년을 기다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유리관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안경다리에 있는 미세한 버튼을 손가락으로 2번 톡톡 건드렸습니다. 전송 완료를 알리는 미세한 진동이 관자놀이에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굴을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서명해. 이게 내 놈이 살아서 나갈 유일한 길이다. 야마모토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명한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조작된 역사를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광신도일 뿐이었습니다. 펜을 쥐어주는 그의 소나귀 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고 뒤에 선 경호원들의 살기 어린 시선이 제 뒤통수를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저는 펜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안경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완료됐지만 제 육신이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전자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던 젊은 연구원, 다나카 켄지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모기만한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연구실의 정적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야?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이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일본의 수치가 아닙니다. 고대의 진실이자 우리가 겸허히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이걸 지우면 우리는 영원히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 배신자놈이 미쳤어? 야마모토 교수가 다나카의 뺨을 후려치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나카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날려 서버렉 옆에 붙어있던 긴급 소화 레버를 양손으로 매달리듯 잡아당겼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할온가스를 분사하는 장치였습니다. 푸슈슈슈슈. 콱. 굉음과 함께 천장의 노즐이 열리며 하얀 가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연구실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으로 잠겼습니다. 콜록. 으악. 뭐야. 앞이 안 보여. 잡아. 저놈들 놓치지 마. 문 막아. 야마모토 교수의 비명과 경비원들의 당황한 고함이 뒤섞이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옷깃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억해둔 출구 방향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반사적으로 뿌리치려는데 귓가에 다급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이쪽입니다. 비상구는 저쪽이에요. 다나카였습니다. 그는 방독면도 쓰지 않은 채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저를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짙은 가스를 뚫고 연구실 철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보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당신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미로 같은 신궁의 지하 통로를 달리며 제가 숨가쁘게 묻자 다나카는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조선인이었습니다. 김철수. 그게 제 할아버지 진짜 이름입니다. 그의 외침이 좁은 통로를 울렸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평생 차별받으면서도 밤마다 고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덮는다면 저는 할아버지를 2번 죽이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그 칼. 칠지도. 그건 제 할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600년 전 백제장인이 두드려 만든 그 칼이 21세기를 사는 제1교포 3세에 잠들어 있던 핏줄과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우르릉 쾅! 비상구 문을 열자마자 세찬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이소노카미 신궁을 둘러싼 거대한 숲이 폭풍 후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거세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차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서둘러요. 우리는 진흙탕을 뒹굴며 직원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교수의 사설 경비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기 시작했고 검은 승합차 2대가 굉음을 울리며 저희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타세요. 다나카가 낡은 경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몸을 구겨 넣자마자 차가 급발진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이 덜컹거렸고 뒤따라오던 경비원이 차체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어디로 갈 건가? 공항이나 역은 이미 놈들이 쫙 깔렸을 거야. 제 말에 다나카가 핸들을 격하게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사카로 갑니다. 츠루아시 코리아타운에 제1교포 역사연구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놈들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성 생방송 장비가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 이 사실을 전 세계에 터뜨려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사카까지는 1시간 거리.
빗길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산악도로에 진입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도로,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뒤따라 붙은 2대의 검은 세단. 놈들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다나카의 작은 경차를 위협했습니다.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들이받아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쾅! 으악! 뒷차 범퍼가 우리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가벼운 경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거렸습니다. 다나카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반대로 꺾어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놈들이 죽이려고 해요. 백미러를 보니 험상궂은 남자가 조수석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무언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총기 소지가 엄격한 일본이었지만 야쿠자와 결탁한 그들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타이어를 노리는 가스총이나 쇠구슬 탄환 같았습니다. 박사님, 꽉 잡으세요. 죽을 힘을 다해 밟겠습니다. 다나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엔진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빗길에서 시속 140km. 타이어는 접지력을 잃고 수막 위를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 글래스의 긴급 전송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업로드 88%. 통신 불안정. 재연결 시도 중. 깊은 산속이라 신호가 끊기고 있었습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야마모토의 협박을 담은 음성 파일도 7지도의 데이터도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나카, 조금만 더. 터널을 지나면 신호가 잡힐 거야. 버텨야 해. 그때였습니다. 급커브를 돌자마자 맞은편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왕복 2차선의 좁은 국도. 뒤에서는 야마모토의 하수인이 밀어붙이고 앞에서는 트럭이 달려오는 샌드위치 상황. 빵! 트럭의 하이빔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 돼. 피할 곳이 없어요. 다나카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면 충돌로 끔찍한 쇳덩이 고깃덩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저는 제 품속에 넣어두었던 7지도의 사진, 아니 제 가슴속에 각인된 그 명문을 떠올렸습니다. 전시후세,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아직은 아닙니다. 백제 왕이시여,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후손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당신의 진실을 가진 이방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나카의 핸들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저기야! 숲길로 꺾어! 가드레일이 끊어진 좁은 임도가 찰나의 순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나카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붕 뜨더니 덤불 속으로 처박히듯 곤두박질 쳤습니다. 끼익 쾅! 탁쾅! 엄청난 굉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트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걸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습니다. 화염이 치솟는 것이 100m 너머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숲길을 미친 듯이 달려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차체 하부가 긁히고 흙탕물이 튀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숲을 빠져나오자 멀리 오사카 시내의 화려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경 렌즈 위에 초록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업로드 100% 완료. 클라우드 백업 성공. 해냈어. 다나카, 자네가 해냈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나카를 보았습니다. 그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사님. 연구회 사무실까지 가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곳, 츠루아시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나약한 연구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자각한, 역사에 증인된 자의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사카의 화려한 네온사인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톤보리의 북적이는 인파,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 흙투성이가 된 낡은 경차 안에 일본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핵폭탄급 진실이 실려있다는 것을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차는 츠루아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불고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거리.
제1교포 역사연구회라는 작은 간판이 낡은 건물 2층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골목 어귀, 전봇대 아래에 중절모를 눌러 쓴 사내 셋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양복 기세는 야쿠자 조직의 배지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손이 벌써 여기까지 뻗친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멈춰. 내리지 마.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우리 차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아주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품 안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손바닥에 탁탁 치면서 말입니다. 데이터는 확보했지만 방송 장비가 있는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절망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골목 안쪽 백제 숯불갈비라고 적힌 식당의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곤만한 중년 남성이 아직 불이 벌건 수통을 집게로 든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굵은 팔뚝에는 온갖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야쿠자들을 향해 걸걸한 부산 사투리로 일갈했습니다. 마! 어떤 놈들이 남의 가게 앞에서 알짱거리노. 밥 묵으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꺼지라. 그 목소리가, 그 투박한 한국어가 그날 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 니들 귀군형이 맥휜나. 밥 묵으러 온 거 아이면 당장 꺼지라 안카나. 숯불통을 든 중년 남성, 아니츠루아시의 호랑이 같은 그분의 일갈이 비 내리는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에는 수십 년간 뜨거운 불판과 싸워온 훈장 같은 화상 흉터들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야쿠자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 중 리더 격인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건들거리듯 다가갔습니다. 어이, 영감님. 고기 굽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소리를 질러. 이 동네 상납금 끊기고 싶어. 하지만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고 있던 숯불통을 바닥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시뻘건 불똥이 사방으로 튀며 빗물과 만나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을 내뿜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흉흉하던지 야쿠자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납금?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누구? 뭐 대단한 놈들이가? 내 눈에는 그냥 남의 동네 와서 행패. 부리는 못 배워 처먹은 양아치 새끼들로밖에 안 되는데.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모욕을 당한 리더가 얼굴을 붉히며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쾅, 끽, 탕. 골목 양옆 굳게 닫혀있던 상가들의 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식당, 부산어묵, 서울 미용실, 제주 건어물.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자를 든 아주머니, 생선 손질하던 시퍼런 회칼을 든 아저씨, 무거운 짐을 나르던 근육질의 청년들, 심지어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까지. 순식간에 좁은 골목은 50명이 넘는 제1교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매서웠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넘게 조센증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일본 땅에서 잡초보다 질기고 강철보다 단단하게 뿌리 내려온 생존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기백이었습니다. 아, 무슨 일인데? 우리 동네에서 또 지랄들이고. 순사 부를까? 아니면 우리랑 한판 해볼 끼가? 여가 어딘 줄 알고 칼을 드나? 황마다 빼를 추렵삐까? 백제 숯불갈비 사장님이 피 묻은 앞치마를 고쳐 매며 야쿠자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봤나? 여기가 츠루아시다. 니들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우리가 여기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버텼는데 니들 같은 애송이들한테 쫄 것 같나? 썩 안 꺼지나?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걸고 나선 이들의 연대는 야쿠자들의 알량한 쇠파이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야쿠자들은 수적 열쇠와 서슬 퍼런 살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경찰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눈에 스쳤습니다. 두고 보자. 이 독한 조센징들이. 리더가 욕설을 내뱉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부하들에게 황급히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쥐새끼처럼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렸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사장님이 방금 전에 호랑이 갔던 표정을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로 돌아와 저와 다나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잡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같은 핏줄끼리 돕고 사는 기지. 자자, 비도 오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밥은 묵었습니까? 밥은 먹었냐는 그 말. 극한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배신과 협박 속에 있던 제게. 그 말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대뜸 밥부터 먹이려 하는 걸까요? 저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구, 즉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의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요. 밥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게 안은 훈훈했습니다. 영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다시 주방 불을 켜고 뚝배기에 펄펄 끓는 장터국밥을 한가득 담아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국물 위에 깍두기를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구소. 뭐 한다고 일에 쫓기 다니는지는 몰라도 뱃속이 뜨뜻해야 힘이 나는 법이라. 한국 사람은 밥심아이가. 다나카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도 있겠지만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사장님이 우는 다나카를 유심히 보시더니 무심한 듯 툭 던지셨습니다. 니? 혹시 저기 쌀가게 김씨 할배 손자 아이가 캔지라 캔나? 다나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수.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눈매가 고집불통 김씨 할배를 쏙 빼닮았네. 아이고 이 녀석아. 할배가 네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우리 손주가 교토대학 가서 연구원 됐다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술 사면서 떠들고 댕겼다. 사장님은 다나카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캤다. 언젠가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밝히는 날이 올 끼라고. 일본 놈들이 덮어놓은 거 우리 손주 같은 똑똑한 아들이 다 밝혀낼 끼라고.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가. 다나카는 목이 메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굵은 손마디로 다나카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됐다. 묵으라. 든든히 묵고 네 할 일이 있으면 단디해라. 바깥은 우리 츠루아시 식구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니는 네 할 일을 해라. 저는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600년 전 백제가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하며 문명을 전파했던 그 형님의 마음, 그리고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떠돌면서도 서로를 지키고 보듬어 안았던 이 끈끈한 연대. 이것이야말로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그 후손들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위대한 DNA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가게 2층 다락방에 마련된 제1교포 역사연구회 임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과 낡은 태극기가 걸려있는 그곳 한쪽 구석에 다나카가 말했던 위성방송 장비가 있었습니다. 비록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전 세계 어디로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장비였습니다. 박사님, 준비됐습니다. 다나카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의 전원을 켜고 카메라 세팅을 마쳤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 글래스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클라우드 데이터 동기화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제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칠지도의 선명한 엑스레이 원본 데이터와 야마모토 교수의 협박, 음성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유튜브, SNS로 동시 송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측이 내무성 사이버 보안팀을 움직여 우리의 위치를 특정하고 외부 인터넷망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삐삐삐 경고 심각한 네트워크 오류. 경고 외부 접속 시도 차단됨. 방화벽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전체가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였습니다. 다나카의 손이 다급해졌습니다. 젠장. 놈들이 우리 IP를 추적해서 디도스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접속량이 폭주해서 서버가 마비됐어요. 송출 자체가 안 됩니다. 역시 일본이라는 국가의 거대 권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라면 일개 동네의 통신망 따위는 순식간에 불통으로 만들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송출 게이지가 10%에서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회 경로를 찾아 프록시 서버나 VPN을 돌려. 제가 소리쳤지만 다나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일반 해커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기관망 레벨에서 트래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가는 모든 디지털 신호가 삭제당하고 있다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바로 코앞에서 진실이 막혀버리는 것인가. 다나카는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1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사장님이 쟁반에 과일을 깎아들고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와 그라노. 무슨 일 있나?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노? 인터넷이 다 막혔습니다. 놈들이 전파를 방해하고 있어서 방송을 못 내보내요. 다나카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사장님은 잠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인터넷? 디지털? 아, 맞다. 야, 켄지야. 니 기억나나? 니네 할배랑. 내랑 30년 전에 엿장수 할 때 쓰던 거. 네. 엿장수요? 지금 그게 무슨. 아이다, 그 먹고. 아마추어 무선. 햇말이다. 니네 할배가 오사카 지부장 아니었나? 아마추어 무선.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 재해나 전쟁으로 최첨단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최후의 순간까지 살아남아 세상과 연결되는 바로 그 아날로그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선 장비가 아직 있습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사장님은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담요를 확 걷어내셨습니다.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오른 그곳에는 투박하지만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거대한 진공관. 무전기와 고출력 안테나 증폭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교포들끼리 고향 소식 전하려고 몰래 쓰던 건데. 기름칠은 해놨다만. 다나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장비를 살폈습니다. 됩니다. 아니, 돼야만 합니다. 이건 아날로그 단파, 하이 프리퀀시를 씁니다. 놈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아무리 막아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전파 자체를 전국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다나카는 전선을 연결하고 다이얼을 돌리고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진공관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며 웅하는 낮은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치지직, 치직, 쏴. 잡음이 섞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다나카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CQ, CQ, CQ.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호출 신호. 여기는 오사카 츠루아시. 긴급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여러분께 알립니다.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다나카의 절규가 전파를 타고 오사카의 밤하늘로 태평양 건너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치직. 여기는 서울. 서울입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치지직. 여기는 LA 한인타운. 켄지 군인가? 신호 강도 59. 명료합니다. 여기는 독일 베를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브라질 상파울루.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마치 별들이 켜지듯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돋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인터넷망은 끊을 수 있어도
핏줄로 연결된 이 거대한 한민족. 네트워크는 그 어떤 권력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나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박사님, 지금입니다. 오디오는 무선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고 영상 데이터는 이분들이 받아서 각자의 국가에서 우회 업로드 해줄 겁니다. 인간 중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작하세요.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 양복을 고쳐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렌즈 앞에 섰습니다. 제 뒤에는 7지도의 엑스레이 사진이 띄워진 모니터, 그리고 70년 세월을 버텨온 제1교포들의 낡은 무전기,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는 숯불갈비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위험 있는 스튜디오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보낸 공권력이 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의 파동은 시작되었고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이 후세들이 이 방송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떨면서 지켜보고 있을 일본의 역사학자 여러분. 저는 교토대학개건 연구원 토마스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밤 1600년 동안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갇혀 신음하던 위대한 검의 진실이 해방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치지직. 여기는 베를린, 데이터 수신 완료. 유튜브 업로드 시작합니다. 여기는 LA,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형제여.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전 세계 한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응답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600년 전 백제왕이 7지도에 새겨 넣었던 염원, 전시후세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가 비로소 실현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화면에 띄워진 7지도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마지막 해설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일본 교과서가 100년 넘게 가르치지 않았던 진실의 실체입니다. 명문에 새겨진 후왕이라는 두 글자. 이것은 백제왕이 일본 왕을 제후라 칭하며 하사했다는 명백한 상하관계의 증거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년철을 보십시오. 당시 일본은 사철을 긁어 모으는 수준이었지만 백제는 이미 강철을 100번 두드려 불순물을 없애는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한국이 미개했던 일본에게 문명의 불씨를 나눠주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자 형님이 아우에게 내린 사랑의 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의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오사카의 밤하늘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 츠루아시의 낡은 다락방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나카, 아니켄즈는 옆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해외 서버의 접속 로그를 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문 열어. 경찰이다. 당장 방송 중단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1층에 굳게 닫힌 셔터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흔들렸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사주를 받은 경찰 기동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사이렌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츠루아시의 좁은 골목을 어지럽게 비췄고 확성기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경고방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용의자들은 들어라. 즉시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겠다. 다나카가 공포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렌즈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제 문 밖에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대한 공권력이 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방송을 막기 위해 저를 체포하고 이 증거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제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데이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지끈. 1층의 셔터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수십 개의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라. 이놈들아. 니들이 경찰이가 깡패가. 1층 입구에서 익숙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백제 숯불갈비 사장님이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본 1층의 상황은 처절했습니다. 사장님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집게 하나를 무기처럼 들고 완전 무장한 기동대원들 앞을 홀로 가로막고 서 계셨습니다. 여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나? 영장 가져왔나? 죄 없는 아들 잡아가려면 내 시체를 넘고 가라. 그분의 외침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차별과 멸시 속에서 이 터전을 지켜냈던 제1교포 1세대의 한이 서린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골목의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든 사람들. 국자, 밀대, 심지어 맨주먹으로 무장한 할머니, 아주머니, 청년들. 그들은 오늘 밤 1600년 전 조상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밀어버려! 전원 체포해! 경찰 지휘관의 비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루액이 뿌려지고 곤봉이 휘둘러졌습니다. 비명과 욕설 그리고 타격음이 섞이며 1층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사님, 계속하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다나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가에 있는 무거운 책장을 밀어 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번엔 안 도망갑니다. 저 김철수의 손자 김켄지입니다. 쾅! 2층 다락방의 낡은 나무 문이 도끼에 찍혀 나갔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다나카가 막아선 책장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는 온몸으로 문을 버티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제 이름을 찾게 해주셔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이 박살나며 검은 헬멧을 쓴 기동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다나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저 역시 거친 손길에 의해 벽으로 밀쳐져 제압당했습니다. 방송 장비의 전원 코드가 뽑혔고 모니터 화면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확보했다. 송출 중단 확인. 뒤따라 들어온 형사반장이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 당신을 국가기밀 유출, 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알겠어? 끝났다고요?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 고개를 들어 반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반장님. 당신들이 졌습니다. 뭐? 이 자식이 실성했나? 창밖을 보십시오. 제가 턱짓으로 깨진 창문 밖을 가리키자 반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 내리는 츠루아시의 밤거리. 경찰 저지선 너머 골목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밀려났던 상인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사카의 시민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스마트폰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수백, 수천 개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딧불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면에는 방금 전 끊긴 줄 알았던 재방송이 아니 전 세계 서버를 통해 우회 송출되고 있는 7지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1600년 전 7지도가 뿜어냈을 금빛 광채처럼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반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스마트 글래스 렌즈 위로 전 세계의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국 CNN 속보 일본 국보의 비밀, 아마추어 무선으로 전 세계 공개. 영국 BBC 고대 동아시아의 기술 패권, 한국 백제에 있었나? 한국 네티즌화. 소름 돋는다. 진짜 눈물 난다. 제1교포분들 감사합니다. 유유. 일본 트위터 트렌드 1위. 7지도의 진실, 100년철, 역사 왜곡. 당신들이 100년 동안 어둠 속에 가두려 했던 비밀이 단 30분 만에 전 세계 60억 인구의 손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저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쏟아질 전 세계의 질문에 답하는 것일 겁니다. 제 말에 형사반장은 힘없이 제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거대한 성벽이 작은 틈새에서 시작된 물결에 의해 무너져 내렸음을.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지던 다나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며 울면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연행되었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호송차 안에서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츠루아시의 상인들은 우리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채 당당히 서 있는 그 숯불갈비 사장님의 굳건한 모습이 마치 1600년 전 리지의 땅, 일본에 건너와 문명을 개척했던 백제인의 기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일본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영구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은 교토의 우중충했던 하늘보다 훨씬 더 높고 푸르더군요. 그날의 사건은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쏟아지는 비난과 검증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학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칠지도는 여전히 이소노카미 신궁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것을 백제의 조공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 도록, 위키피디아, 그리고 심지어 일부 깨어있는 일본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 왕에게 하사한 고대 기술의 정수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 다나카군. 아니,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한국인 김켄지가 된 그는 제 곁에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켄지 군이 밝게 웃으며 묻습니다. 3년 전 야마모토 교수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연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한국의 역사학도가 되어 눈빛에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글쎄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오사카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거든요. 교수님께 꼭 대접하고 싶다고 가게 문도 안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를 따라 나간 학교 앞 새로 생긴 고깃집. 간판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원조 백제 숯불갈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숯불향, 그리고 그보다 더 그리웠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 토마스 교수. 네 억수로 보고 싶었다 아이가. 와 이리 삐쩍 말랐노. 백제 숯불갈비 사장님이셨습니다. 3년 전보다 흰머리는 좀 늘었지만 그 호랑이 같은 눈빛과 사람 좋은 미소는 여전하셨습니다. 사장님, 아니 한국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가게는 어쩌고요? 하하, 내 이번에 가게 정리하고 아주 들어왔다. 내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고국 땅에서 내 가게 한번 해보는 거 아이였나. 니랑 켄지 덕분에 용기 냈다. 이제 일본 눈치 안 보고 우리 땅에서 우리 고기 맘껏 팔아볼락 한다. 우리는 그날 밤 숯불 앞에서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1600년 전 칠지도를 만들었던 백제의 장인이 100년 전 일본으로 건너가 차별을 견뎌낸 김철수 할아버지가 그리고 21세기의 진실을 밝혔던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인 듯한 밤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무렵 사장님이 가게 벽에 걸린 칠지도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참말로 대단타. 쇠막대기 하나에 이래 큰 뜻을 심어놨을 줄 누가 알았겠노. 전시 후세. 후세에 전해라. 그 후세가 바로 우리 아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오늘따라 달게 느껴졌습니다. 칠지도는 단순히 녹슨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한국인들이 지녔던 압도적인 기술적 자신감이자 주변국을 아우르며 문명을 전파했던 대국의 포용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고 어떤 억압이 있어도 결국에는 밝혀지고야 마는 진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칼을 1600년 동안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며 감추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칼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것 또한 그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칠지도에 새겨진 진정한 메시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서열 다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기술과 문화를 이룩했으니 너희도 부디 문명화되어 우리와 함께 번영하자. 그것은 형님이 아우에게 보내는 시대를 앞서간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반도체, 스마트폰,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600년 전의 백년철이 오늘날의 초미세 공정 반도체로 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 위대하고 끈질긴 DNA는 여러분의 피 속에 여전히 아주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푸른 눈의 이방인이지만 이 위대한 나라와 역사를 지키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1600년 전 그 작은 쇠막대기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기계와 낯선 타국에서 서로를 지켜낸 제1교포분들의 뜨거운 눈물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녹슨 칼 한 자루. 일본은 그것을 자신들의 지배 권력이라 우겼지만 결국 그 칼이 증명한 것은 우리 한민족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꺾이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김켄지 군과 숯불갈비 사장님처럼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진실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힌 토마스 교수와 김켄지 군, 그리고 츠루아시의 호랑이 사장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자랑스럽다, 수고했다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또 다른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모여 더 위대하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 더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역사의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압도적인 방어막도,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무덤도,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화려한 건축물도 없는 나라. 저는 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고대사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죠. 보아라,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초라한 반도 국가를. 그것이 제가 옥스퍼드에서 30년간 가르쳐온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우연히 번역된 한국의 한 오래된 역사학 강의록을 읽던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능력의 증거라고 비웃었던 그 없음이 사실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가장 고차원적인 문명의 증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거대한 성을 쌓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부족해서 웅장한 무덤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를 부려 피라미드를 쌓는 대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이 한 문장을 마주한 순간 정복과 약탈을 위대함이라 포장해왔던 서구의 역사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3,500억 달러의 자본을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현대 문명의 위기 앞에서 수천 년 전 한국인들이 선택했던 그 침묵의 철학이 유일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 석학들은 뒤늦게 한국의 고대사에 경의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제가 오해했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참회록을 바치려 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저력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제가 제목도 없는 이 낡은 강의록을 우연히 건네받았던 런던에 비 내리던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런던의 날씨는 마치 하늘이 무언가 경고라도 하듯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템스강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수백 년 된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 사이를 뱀처럼 휘감고 돌았습니다. 저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제 연구실의 육중한 떡갈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제 학자 인생의 정점이 될 마지막 저서 제국의 조건, 돌과 피의 원고를 최종 교정하는 중이었지요. 제 책상 위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해온 위대함의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콜로세움의 정밀 도면, 이집트 쿠프왕의 피라미드 단면도, 그리고 달에서도 보인다는 중국 만리장성의 위성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어루만지며 전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확신을 넘어선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정복의 역사이며
문명의 위대함은 자연을 거스르는 압도적인 크기로 증명된다. 제게 답은 명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간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공포, 그 공포를 통해 세워진 영원불멸의 돌덩어리들. 이것이 없으면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야만적인 부족 사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옥스퍼드의 계단 강의실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내려다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쳤습니다. 제군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존한 건축물의 기록이다. 기억해라. 로마가 왜 위대한가? 2000년의 비바람을 견디고 콜로세움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왜 신비로운가? 사막 한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비웃는 거대한 돌산이 있기 때문이다. 문명이란 자연을 정복하고 그 위에 인간의 의지를 돌로 새기는 행위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은 질문하곤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아시아의 동쪽 끝,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반만 년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지휘봉으로 지도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한국, 그 조용한 반도 국가 말인가? 그들을 보라.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기껏해야 산속에 숨겨진 무덤 몇 개와 썩어 문드러질 나무로 지은 집들 뿐이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을 쌓을 기술도 수만 명의 노예를 부릴 권력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주변국으로 남은 결정적인 증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의 이 논리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반박당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가르는 노크 소리와 함께 제 수석 조교였던 스미스가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곤란한 표정으로 제 책상 위에 두툼한 황색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스미스답지 않게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지시하신 유라시아 고대사 비교 연구 보충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이한 번역본이 하나 섞여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특이하다니? 자네가 내 기준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한국의 한 지방대학 역사학자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의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번역도 거칠지만 내용이 꽤 도발적입니다. 저는 안경 너머로 그 서류 뭉치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이 누군가 급하게 휘갈겨 쓴 렉처 노트 Y라는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픽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도발적이라고? 한국의 역사학자가? 하, 스미스. 자네도 알다시피 그들은 늘 피해자의 역사만 강조하지 않나. 침략당해서 억울하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했다. 그런 뻔한 변명들이 적혀 있겠지. 힘이 없어서 짓밟힌 것을 평화라고 포장하는 건 약자들의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일 뿐이야. 나는 그런 패배주의적 감상에 낭비할 시간이 없네. 하지만 스미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강의록은 좀 다릅니다.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명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읽다 보니 묘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부끄러움.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이자 옥스퍼드의 정통사학을 공부한 제 제자가 고작 이름도 없는 동양 학자의 강의록 따위에 부끄러움을 느끼다니요. 스미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은 제 자존심을 묘하게 긁었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겠네. 거기 두고 나가보게. 자네가 그토록 추천하니 심심풀이로 읽어는 보지. 스미스가 나간 뒤 연구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재원고, 제국의 조건으로 눈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렉처 노트 Y라는 투박한 글씨가 자꾸만 제 시야 끝에 걸려 마치 저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깨뜨릴 듯 두들겨댔고 연구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냉철하던 스미스의 눈빛을 흔들리게 만들었을까? 호기심 반, 조롱 반으로 저는 결국 쥐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고 그 낡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궤변을 늘어놓았는지 한번 보자. 첫 장을 넘기자 매끄럽지 못한 거친 번역투의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예상처럼 구질구질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첫 문장부터 제 오만한 정수리를 정확히 내리꽂았습니다. 모든 집단은 생존해야 한다. 하지만 생존을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문명의 수준이 결정된다. 당신들은 묻는다. 왜 우리는 거대한 성을 쌓지 않았느냐고. 나는 답한다. 우리는 성을 쌓을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물길을 텄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성을 쌓는 대신 물길을 텄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성이 없으면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될 뿐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궤변이야. 저는 붉은 펜을 들어 문장 위에 가차없이 X자를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문단이 제 손을 허공에서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문명의 척도는 과시다.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수만 명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만든 돌덩이들. 당신들은 피라미드를 보며 위대하다고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슬프다고 말한다. 그 거대한 돌틈 사이사이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피와 비명, 그리고 파괴된 자연의 눈물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백성을 죽여서 만든 위대함이 과연 진정한 위대함인가? 아니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위대함을 포기한 것이 진정한 용기인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로마 황제들의 권위에 매료되어 살았던 저였습니다. 콜로세움의 웅장함에 취해 그곳에서 사자가 기독교인을 물어뜯을 때 환호했던 로마 시민들의 광기는 시대적 상황이라며 애써 외면해왔던 저였습니다. 만리장성의 끝없는 길이에 감탄하며 그 성벽 아래 묻힌 수백만 노동자의 육골은 대업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 치부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한국의 교수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함이라 칭송했던 것의 본질이 사실은 야만적인 폭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상적인 휴머니즘일 뿐이야. 학문적 가치는 없어.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입가에 냉소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록은 단순히 도덕적인 설교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감상을 넘어서 매우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왜 한반도라는 지형에서 거대 건축물이 불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인류학적 근거들을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게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보라. 이곳은 천혜의 요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이다. 굳이 인위적인 돌벽을 쌓지 않아도 자연이 우리를 지켜준다. 더욱이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이 맑다. 당신들이 찬양하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를 보라. 그 척박한 사막이나 건조한 초원지대에서는 생존을 위해 강제로 물을 끌어와야 했고 대규모 관계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독재 권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자연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면 되었다.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수력사회, 하이드로릭 소사이어티 이론. 1950년대 비트 포겔이 주장했던 물을 다스리는 자가 권력을 쥔다는 그 이론을 이 교수는 정면으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 투쟁과 정복의 문명이라면 물이 풍부하고 자연이 축복한 환경이 만들어낸 것은 상생과 순응의 문명이라는 논리.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이 빼앗았는가만을 따졌지, 누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가, 누가 더 자연을 존중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천 년 전 한반도의 어느 산자락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는 대신 맑은 계곡물을 마시며 땀을 식히던 고대 한국인들의 평온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다는 건가? 아니, 만들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건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는 위험한 가설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찬양해온 제국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을 찾지 못해 낭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을 과시하려 발버둥 쳤던 어리석은 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명과 야만의 위치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이 아닌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기분. 이 다음 페이지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록의 다음 장은 이제 제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돌무더기,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좁은 한반도에 몰려있다는 기이한 사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홍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문서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비오는 런던의 오후, 이 낡은 종이 뭉치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사실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록의 다음 장을 넘기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페이지의 한가운데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비바람에 깎이고 이끼가 낀 언뜻 보기에는 그저 투박한 바위. 덩어리 2개 위에 또 다른 거대한 바위 하나가 얹혀 있는 형상. 바로 고인돌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습관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그 완벽한 황금 비율, 콜로세움의 수학적인 아치, 그리고 고딕 성당의 정교한 첨탑을 연구하며 미의 기준을 확립해온 제 눈에 이 불규칙하고 거친 돌무더기는 그저 원시인들이 힘자랑하다가 아무렇게나 버려둔 쓰레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거친 표면, 비대칭적인 구조. 어느 하나 문명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문명의 증거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군. 이건 건축이 아니야. 그저 돌덩이일 뿐이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 미개한 유물에 할애할 시간은 없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진 아래 굵은 고딕체로 인쇄된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쇠사슬처럼 붙잡아 맸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 약 4만 기가 이 작은 한반도에 밀집해 있다. 왜일까?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40%라니? 4만 기라니? 제가 알고 있는 영국의 자랑 스톤헨지나 프랑스의 카르낙 열석군도 그 숫자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거석 유물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저 작은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무덤이라면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라는 뜻인가? 도대체 왜 이들은 이토록 미친 듯이 돌을 옮겨야 했을까? 평야도 적은 산악지형에서 저 무거운 바위를 끌고 산을 오르는 비효율적인 짓을 왜 했단 말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쯤 강의록은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서구인의 상식을 깨부수는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은 피라미드를 보며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찬양한다. 그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에 감탄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피라미드 하나를 짓기 위해 수십 년간 채찍을 맞으며 등이 터지고 무거운 돌에 깔려 죽어간 수만 명 노예들의 비명을. 그것은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다수가 희생된 가장 잔혹한 죽음의 탑이다. 서구의 문명은 그렇게 희생을 담보로 세워졌다. 그러나 한국의 고인돌은 다르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굴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인돌은 왕 혼자만의 무덤이 아니다. 저 거대한 덮개돌의 무게는 수십 톤에 달한다. 강력한 왕권이나 노예제도가 없었던 고대 한반도에서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전체가 나서야 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마을 사람이 밧줄을 당기고 지렛대를 받쳐야만 비로소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다. 이것은 강제된 노역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남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흘린 땀방울이자 거대한 축제였고 하늘에 바치는 간절한 기도였다. 자발적인 축제라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던가. 권력의 공포 없이, 채찍 없이,
보상 없이 저 거대한 돌을 옮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제가 믿어온 인간관이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 인간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록은 고대 한국인들이 권력이 아닌 유대감으로 저 거대한 돌을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역사관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미학적 분석은 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인돌의 형태를 다시 자세히 보라. 거대한 덮개돌이 위태로울 만큼 가느다란 괸돌 위에 올라가 있다. 서양의 건축이 땅을 짓누르며 무게와 권위를 과시한다면 한국의 고인돌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공중에 붕 떠 있다. 이것은 돌을 쌓은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하늘로 띄운 것이다. 그들은 무거운 돌조차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감각과 땅, 죽음에서 하늘, 영원으로 연결되려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비웃었던 그 흑백 사진을 다시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확대경의 렌즈 너머로 보이는 고인돌의 형상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땅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톤의 바위가 마치 깃털처럼 혹은 구름처럼 가볍게 얹혀있는 기묘한 균형 및 밸런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된 예술이자 자연의 선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고도의 철학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던 건가? 제 등 뒤로 서늘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련됨의 기준을 오직 매끄러운 가공과 좌우 대칭에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박한 자연석 속에 숨겨진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려는 그들의 의지를 읽어내는 순간 제 연구실 벽에 걸려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사진이 갑자기 낯설고 흉측하게 느껴졌습니다. 맹수를 풀어 사람을 죽이고 환호했던 그 화려한 원형 경기장이 고작 죽은 이를 하늘로 보내기 위해 온 마을이 힘을 모았던 저 투박한 고인돌보다 과연 더 문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오만의 탑이 붕괴하는 소리였습니다. 강의록은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비파형 동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검을 보라. 중국이나 서양의 검은 직선적이고 날카롭다. 끝이 뾰족하여 찌르고 베기에 최적화된 오직 살상을 위한 효율성의 도구다. 하지만 우리의 비파형 동검은 다르다. 그 모양이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검의 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무게 중심은 날 끝이 아닌 몸통에 있다. 이것으로 사람을 찌르기는 어렵다.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례의 도구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쇠붙이 하나를 만들 때조차 그 속에 살기보다는 조화와 음악을 담으려 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실 한편 장식장에 진열된 로마 군단의 글라디우스 단검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의 갑옷 틈새를 파고들어 심장을 찌르기 위해 고안된 그 차갑고 효율적인 직선. 그동안 저는 그것을 로마의 규율이자 질서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검 이야기를 읽고 난 지금 그 직선이 섬뜩한 사리로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기의 악기의 영혼을 담다니. 도대체 이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진 민족이란 말인가?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제 가슴을 둥둥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마치 홀린 사람처럼 강의록의 다음 단락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고대 한국인들의 이동 경로와 그들의 탐험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위대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수천 년 전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이나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끝 한반도까지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살기 좋은 땅, 생명이 숨쉬는 땅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 위대한 탐험가들이었다. 그 긴 여정은 정복의 역사가 아니었다. 자연과의 동화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거대한 성을 쌓아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대신
그들과 섞이고 융합하며 문화를 꽃피웠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배타적인 단일 문화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품은 거대한 용광로다.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을 향한 여정.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혀 지낸 폐쇄적이고 소심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옥처럼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강의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갇힌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끝까지 스스로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문명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점으로 한반도를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논리. 제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서쪽 끝 영국 섬에 앉아 제국주의를 논하던 저와 동쪽 끝 한반도에서 자연과 융합했던 그들.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배를 타고 나가 총칼로 식민지를 만들 때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대륙을 가로지르며 평화로운 대이동을 마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정체된 민족이라 불렀네. 아, 이 얼마나 무지한 오만인가. 저는 허공에 대고 힘없는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스미스